저 처녀를 데려간다. 나리,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녀를 뽑으러 궁에서 나온 관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나 데려가지 마! 동생이 울며 달려왔지만 소녀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봄아, 기다려. 누나 꼭 돌아올게. 그날부터 동생은 누나가 돌아올 거라 믿으며 매일 절벽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봄이. 그리고 봄이가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은 궁으로 끌려간 누나 소담이었습니다. 이 남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초롱부랴화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화꽃의 전설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소담, 동생은 봄이라 하였는데 부모를 일찍 여인 탓에 남매는 서로의 가족이자 서로의 세상이 되어버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소담은 아직 다 자란 처녀라 하기에도 이른 나이였으나 이미 삶의 무게를 다 아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 바닷가로 나가 미역을 따고 썰물 떼면 갯벌을 뒤져 조개를 캤습니다. 손은 늘 바닷물에 불어 거칠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들을까 봐서였습니다. 봄이는 그런 누나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누나가 바구니를 들면 자기도 작은 바구니를 들었고 누나가 장작을 모으면 가느다란 팔로 나뭇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힘에 부쳐 헉헉거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참 기특하게도 산다. 저녁이 되면 소담은 봄이를 씻기고 쌀이 넉넉하지 않은 날에는 조개 국물에 보리쌀을 조금 넣어 죽처럼 끓여 먹였습니다. 봄이가 그릇을 비우면 소담은 슬며시 자기 몫을 덜어주었습니다. 누나는 안 먹어? 누나는 아까 조개를 먹어서 배불러. 봄이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마음을 알기에 모르는 척했습니다. 밤이면 두 남매는 작은 이불을 나란히 펴고 누웠습니다. 지붕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밤에는 서로 바짝 붙어 체온을 나눴습니다. 그런 밤이면 봄이는 꼭 한 번씩 물었습니다. 누나, 나 안 버릴 거지? 소담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바보야. 누나가 너를 왜 버려? 누나는 너 절대 안 버려. 그 말은 동생을 달래는 말이기도 했지만 소담 자신에게 거듭 새기는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지만 평온하던 날들은 어느 봄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탄 관리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말발굽 소리에 아이들이 먼저 뛰쳐나왔고 어른들은 일손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들이 전한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궁에서 새 궁녀를 뽑는다. 적당한 나이에 처녀가 있는 집은 공터로 모이라. 마을은 금세 술렁거렸습니다. 궁녀가 되면 비단옷을 입는다는 말도 있었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미들은 딸을 집 안에 숨기려 했고 아비들은 관리들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소담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미역을 따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공터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관리 중 가장 높아 보이는 자가 소담을 가리켰습니다. 소담은 영문을 몰라 멈춰 섰습니다. 저 처녀는 누구냐? 마을 이장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저 아이는 소담이라 하옵니다. 부모 없이 동생과 단둘이 사는 아이입니다. 관리가 말에서 내려 소담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바닷바람에 그을렸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했고 거친 삶 속에서도 눈빛은 맑았습니다. 됐다. 이 처녀를 데려간다. 소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집에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그 아이가 굶습니다. 관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의 명이다. 거역하면 내 동생까지 화가 미친다. 소담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손짓하자 병졸들이 다가와 소담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고 미역이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몇몇은 자기 딸이 아니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소담이가 궁으로 가는구나. 어린 동생은 어떡하나? 그때 군중 사이로 작은 아이 하나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누나가 잡혀간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누나! 봄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와 소담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병졸이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봄이는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누나 데려가지 마! 우리 누나 데려가지 마! 소담이 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봄아, 봄아. 관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떼어내라. 시간 없다. 병졸이 봄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봄이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누나야! 소담은 끌려가면서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봄아, 기다려. 누나 꼭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봄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짓말! 다들 못 온다고 했어! 누나! 소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졸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저 아이의 동생은 어찌 됩니까? 부모도 없이 혼자 남게 되는데. 관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궁녀의 집안에는 곡식이 내려질 것이다. 그걸로 알아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소담과 땅바닥에 엎드려 우는 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소담이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봄이가 마을 어귀에 서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 소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봄이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소담은 궁으로 끌려갔고 봄이의 기다림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봄이는 누나가 떠난 길목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닷가 절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간 곳이 육지길이었어도 봄이에게 먼 곳은 모두 바다 너머였습니다. 아침이면 절벽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고 해 질녘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며칠이면 있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봄이는 절벽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봄이를 챙겼습니다. 궁에서 내려온 곡식을 나눠 밥을 해주고 옷이 해지면 기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봄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누나가 오면 같이 먹을래요. 아이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절벽 아래를 때렸고 바람이 사람 몸을 휘청이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지만 보미는 절벽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늙은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보마, 어서 내려와라. 큰일 난다. 보미는 젖은 얼굴로 돌부리를 붙잡은 채 말했습니다. 누나가 오늘 오면 어떡해?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바람을 뚫고 올라가 아이를 등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하나씩 보태며 한숨 쉬었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누나는 아직 멀고도 먼 궁 안에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간 소담의 삶은 마을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새벽 종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마루를 닦고 옷을 정리하고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실수는 곧 꾸중이 되었고 꾸중이 심해지면 매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금기인지 몰라 소담은 여러 번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동이를 나르다 복도에서 상공과 마주쳤는데 피하는 법을 몰라 길을 막아섰다며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소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생각이 나면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미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다행히 소담은 타고난 성품이 차분하고 손이 빨랐습니다. 한 번 혼난 일은 두 번 반복하지 않았고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차츰 눈에 띄지 않게 자기 몫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담을 처음부터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궁녀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듯한 늙은 궁녀였습니다. 궁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사람이라 누구나 어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지했습니다. 젊은 궁녀들 사이에서는 월선 어르신 눈밖에 나면 궁에서 못 버틴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월선 어르신이 편들어주면 웬만한 일은 넘어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월선은 신입 궁녀들이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며칠 보면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아이, 눈치가 빠른 아이, 금방 무너질 아이, 오래 버틸 아이. 하지만 소담은 조금 달랐습니다. 혼이 나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고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빈 복도를 함께 걸을 때 월선이 문득 물었습니다. 너 바닷가에서 왔지? 소담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손을 보면 안다. 바닷물에 다른 손이야. 미역다고 조개 캐던 손이지.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궁에 와서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 그 손으로 누군가를 먹여 살렸을 테니. 그 짧은 말에 소담의 마음이 이상하게 풀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월선은 드러나지 않게 소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 깃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릴 때 한 번에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담으면 힘이 덜 든다고 했습니다. 마루를 닦을 때는 걸레를 어떻게 짜야 자국이 남지 않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소담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월서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며칠 뒤 월서는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느냐? 소담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상궁 어르신들입니까?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소담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하자 월선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른다. 오늘 웃으며 말을 건 사람이 내일 너를 모함할 수 있다. 윗사람 앞에서 내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한 일을 제가 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다. 그러니 함부로 마음을 주지 마라. 혹시 윗사람에게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마라. 숨을 한 번 쉬고 대답해라. 여기서는 말 한마디가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누가 갑자기 친하게 굴면 의심해라. 누가 갑자기 내 잘못을 덮어주면 더 의심해라. 공짜로 주는 친절은 없다. 나중에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 소담은 월선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의 흐름을 읽듯 궁 안의 흐름을 잇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다른 궁녀들이 잠든 뒤 월선이 소담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월선은 소담을 데리고 뜰 아래 툇마루로 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렸고 궁의 밤은 낮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월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챙기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소담이 조심히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습니다. 월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하구나. 그래, 말해주마. 월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아이를 두고 내 나이쯤 궁에 들어왔지. 소담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궁으로 왔어. 조금만 견디면 다시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궁녀도 몇 년 지나면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런데 월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궁문은 들어올 때는 열려도 나갈 때는 그리 쉽게 열리지 않더구나. 월선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지. 딸에게 보낼 편지도 몰래 썼다. 물론 보내지는 못했지만 월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 딸이 병이 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는데 약을 구하지 못했다더구나. 나는 미친 듯이 나가겠다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허락이 나지 않았어. 소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몇 달 뒤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얼굴도 못 보고 손도 한 번 못 잡아봤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머니를 찾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슬픔은 그렇게 조용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닷가에서 왔다고 했을 때 내 눈을 보니 내 딸 생각이 났다. 동생을 두고 왔다며 그 동생이 너를 기다리고 있겠지. 소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소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절대 잊지 마라. 궁이라는 곳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처음 품었던 희망을
잊게 만드는 곳이다. 그 이유를 잃으면 끝이야. 그 뒤로 월선과 소담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늙은 궁녀가 신입 궁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 잃어버린 것, 서로 지키고 싶은 것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이 소담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을 도와라. 부엌은 궁에서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분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하면 바깥 일에 휘말릴 일이 적다. 당분간은 여기 있거라. 소담은 월선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숨겨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궁 안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실 어른의 생신이었습니다. 모든 궁녀가 동원되었고 소담도 부엌에서 나와 연못가에서 물을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 부딪혀 반짝이는 가운데 소담은 묵묵히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소담에게 머물렀습니다. 좌이정의 아들 이도겸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잔칫날을 빌미로 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를 걸치고 부채를 흔들며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악명이 높은 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눈에 든 궁녀가 있으면 함부로 희롱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욕을 주거나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봐주는 집안이 좌이정 대감댁이어서 누구도 대놓고 막지 못했습니다. 이도겸이 발을 멈추고 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옆에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궁녀는 누구냐? 신입 궁녀 소담이라 하옵니다. 소담이라. 이름도 예쁘구나. 이도겸의 입가에 기분 나쁜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본 월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소담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연못가에서 누가 너를 보았느냐? 소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젊은 나리가 지나가셨습니다. 하인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자가 이도겸이다. 좌이정의 아들이지. 좌이정이면 높은 분 아닙니까? 높고 말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월선이 소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들어라. 저자는 사람 인생 망치는 걸 숨 쉬듯 하는 놈이다. 예전에도 눈에 든 궁녀가 있으면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 했다. 뜻대로 안 되면 누명을 씌워 쫓아내거나 더 심하면 월선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소담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절대 눈에 띄지 마라. 부엌에서만 일하고 바깥에 나올 일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라. 알겠느냐? 소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도겸이 궁 안을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예 밖에 나가지 마라. 예, 궁녀님. 소담은 월선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상궁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담이 어디 있느냐? 이도겸 나리께서 찾으신다. 부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담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담은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어젯밤부터 열이 있습니다. 상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이냐? 예. 혹시 옮을 수 있는 병이면 날있게 누가 될까봐 따로 두었습니다. 다른 궁녀를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상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자. 병든 년을 데려가 봐야 소용없지. 상궁이 돌아간 뒤 월선이 소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소담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궁녀님,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자가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야. 월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이도겸이 직접 부엌 근처까지 왔습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이도겸은 느릿느릿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담이라는 궁녀가 여기서 일한다 들었다. 월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리, 소담은 지금 병을 앓고 있어 따로 있습니다. 병? 며칠째 같은 말이로구나.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열병입니다. 옮을 수 있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도겸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늙은 궁녀가 말이 많구나. 내가 보겠다 하면 보여주면 될 것을. 월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병을 옮으시면 소인이 목숨으로도 갚지 못합니다. 부디 며칠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도겸은 한참 월선을 노려보다가 부채를 접으며 돌아섰습니다. 좋다. 며칠 기다려 주마. 하지만 그때도 병을 핑계대면 그 말을 끝맺지도 않고 이도겸은 돌아섰습니다. 월선은 그제야 무릎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월선은 내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내관은 월선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궁에 함께 들어와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자리에서 살았지만 옛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월선. 그러게. 내가 이렇게 찾아오게 될 줄 몰랐네. 월선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내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도겸이라 그 자는 나도 안다. 좋은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지. 그래서 부탁하는 거니 그 아이를 왕비처소 쪽으로 옮길 수 없겠느냐. 내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왕비처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손을 쓴 게 알려지면 알고 있지. 하지만 저 아이는 동생 하나 남겨두고 궁에 들어온 아이야. 살아서 돌아가야 할 아이란 말이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저 아이만은 지키고 싶다. 내관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마.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동안 절대 눈에 띄지 않게 해라. 고맙네. 정말 고마워. 월선은 희망을 안고 돌아왔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부엌의 상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소담이 어디 있느냐? 이도겸 나리께서 직접 데려오라 하셨다. 병이고 뭐고 상관없다 하셨다. 월선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상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월선 궁녀는 물러서라. 이번에는 내가 나서 봐야 소용없다. 결국 소담은 끌려 나갔습니다. 소담이 끌려간 곳은 연못가 정자였습니다. 이도겸이 부채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소담이냐? 드디어 보는구나. 소담이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이도겸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을 뻗어 소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소담의 몸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작은 거부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도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감히 피하느냐? 소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도겸의 얼굴에 잔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정한다. 이도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좋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며칠 뒤 궁에서 왕실 비단이 사라졌다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비단이 없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궁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라. 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궁들이 뛰어다니고 내관들이 비단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이 소담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네 입으로 말해보거라. 상궁이 비단을 들고 소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소담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혼자 걸어 들어왔단 말이냐? 소담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증거, 이미 정해진 결말 앞에서 소담의 말은 모래 위의 물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소담은 그렇게 누명을 쓴 채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궁문 밖으로 쫓겨나는 날, 소담은 손이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궁녀들이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월서는 사람들 틈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담이 지나갈 때 재빨리 손수건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궁녀님,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막지 못했다. 이 궁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소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녀님 잘못이 아닙니다. 궁녀님은 저를 지키려고 애쓰셨습니다. 월선이 소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것 안에 동전 몇 잎을 넣어 두었다. 많지 않지만 가는 길에 욕이라도 해라. 그리고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살아서 가거라. 내 동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소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꼭 돌아가겠습니다. 궁녀님도 부디 평안하십시오. 궁문이 닫히고 소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끌려가는 소담을 월서는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월서는 빈 방에 홀로 앉아 딸을 지키지 못했던 그 감처럼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궁을 떠난 소담은 처음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붙잡힐 것 같았고 발걸음을 멈추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은 월선이 준 손수건과 동전 몇 잎뿐이었습니다. 길에서 물을 얻어 마시고 산에서 뜯은 나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소담이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보미가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이 소담이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마음만으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피로 밤마다 스며드는 한기 속에서 기침이 심해졌고 열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산길에서 눈앞이 캄캄해져
바위에 기대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보미가 있다. 소담은 어느 작은 포구에 겨우 닿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는데 고향 바다가 겹쳐 보였습니다. 보미가 뛰놀던 갯벌, 초가집 굴뚝의 연기, 누나만 보고 웃던 동생의 얼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봄아. 부르는 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소담은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끝내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누나가 가고 있어 조금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소담은 동생의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먼 포구의 모래사장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먼 궁에서는 이도겸의 악행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소담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궁녀가 더 있었고, 오래 입을 다물고 살아온 이들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월선이 있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죽은 아이들 억울함까지 덮고 살 수는 없어. 월선은 이도겸이 저지른 모든 일을 밝혔습니다. 궁녀들을 희롱하고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 꾸며 쫓아내고 하인들까지 매질해 입마금한 일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임금의 귀에 소문이 닿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도겸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비웃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얼굴빛이 변해갔습니다. 결국 진실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이도겸의 벼슬기를 막고 재산을 거두어들인 뒤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좌이정 집안도 치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문은 닫혔고 으스대던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남의 눈물을 밟고 올라선 집안이 오래 갈 리 없이. 그 소식이 바닷가 마을에까지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낮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죗값을 받은 거다. 봄이 누나도 먼 데서나마 조금 편해졌겠지. 하지만 정작 소담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차가운 모래 위에서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보미는 여전히 절벽 위에서 돌아오지 않는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보미는 어린아이 티를 벗어 가고 있었지만 몸은 오히려 여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마음의 병이 몸에까지 스며든 듯 했습니다. 그래도 보미는 절벽을 지켰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찬바람 속에도 햇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날이었습니다. 보미는 평소처럼 절벽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 여기 있어. 그 말은 오래 품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가볍고도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보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벽에 올라가 보았을 때 보미는 늘 앉던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이상하게도 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멀리서 누군가를 본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은 보미를 절벽 가까운 언덕에 묻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조개 껍데기를 무덤가에 놓았고 누군가는 동글동글한 바닷돌을 골라 두었습니다. 늙은 어부는 바다를 향해 오래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기다림이 여기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제 마을 모두의 가슴에도 슬픔처럼 번져 있다는 것을. 봄이를 묻은 뒤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바다로 나갔지만 절벽을 지날 때면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누군가를 기다리던 아이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면 누군가는 바람을 타고 누나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바닷바람에 봄 기운이 섞이기 시작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그물을 손보던 어부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미의 무덤 근처 언덕에 붉은 기운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햇살이 흙에 비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오르자 그것이 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척박한 흙 사이로 붉은 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보통 들꽃과 달랐습니다. 꽃잎은 바람에 흩어질 듯 하면서도 질기고 강했습니다. 줄기는 짠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꼿꼿했습니다. 무엇보다 꽃이 피어난 자리가 보미가 늘 앉아 바다를 보던 자리와 꼭 겹쳐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늙은 어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꽃은 봄이 마음이구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끝내 한평생 같은 마음으로 바다를 본 아이의 그리움이 꽃으로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붉은 꽃들 사이로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자 꽃잎들이 일제히 떨리며 바다 쪽으로 몸을 기울인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는 듯 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보미가 아직도 누나를 부르는 거다. 저 아이는 죽어서도 바다를 보고 있구나. 사람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보미를 생각했고, 누군가는 먼저 보낸 자식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신도 마음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바닷가 언덕의 붉은 꽃은 해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처음 몇 송이였던 꽃이 다음 봄에는 언덕 절반을 덮었고, 그 다음 봄에는 절벽 아래까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그냥 붉은 들꽃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바닷가 아이의 꽃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리움의 꽃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바닷가에서 피는 붉은 꽃이라는 뜻으로 그 꽃을 해당화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늙은 선비가 그 꽃을 보고 이렇게 적었다 합니다. 저 꽃은 짠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기다림처럼 오래 남는다. 사랑이 깊으면 한 사람의 삶이 끝난 뒤에도 꽃으로 피어나는가 보다. 그 말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봄이면 바닷가 절벽에 핀 해당화를 보며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누나를 기다리던 아이와 끝내 돌아오지 못한 누나의 이야기를. 바람이 꽃잎을 흔드는 날이면 누군가는 누나를 찾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고 합니다. 해당화는 그저 바닷가에 피는 붉은 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마음과 돌아오지 못한 약속,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절벽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곳에 피는 붉은 꽃은 해마다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세상에는 끝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때로는 꽃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이야기를.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그리움이 봄마다 다시 피어나는 마음의 꽃 해당화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댓글에 어머니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